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트레스 없이 사는 실전 비법.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지은이는 가바사와 시온, 옮긴이는 조혜선, 발행은 북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장애와 스트레스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일상에서도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두어야 합니다. 이 책은 스트레스와 피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써내려간 종합 처방전 같은 책인데요. 스트레스를 공략하기 위한 기본 전략부터 인간관계, 사생활, 직장생활, 몸 건강, 마음 건강을 거쳐 궁극적인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다양한 심리 관련 책들이 고민 해결의 방향성은 알려주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가르쳐주지 않은 데 반해 행동, 즉 투두를 강조하며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하자,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관찰하자, 질투하지 말고 존경하자와 같은 구체적인 대처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내용 이해를 돕는 그림과 표를 본문 곳곳에 삽입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우선 질문이 있다. 스트레스는 아예 없애는 편이 좋다. 예스일까 노일까? 아마 예스를 고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답은 노이다.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없앨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없애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를테면 업무 관련으로 중요한 거래나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분명 긴장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덕분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고 수차례 연습한다. 그 결과 실력이 늘고 더욱 성장한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를 되돌아보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린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높인다. 부담이 없는 간단한 일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목표 달성 후에 성취감이나 성장의 기쁨을 느낄 기회도 없다. 불분명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나날이 이어진다. 즉, 좋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하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비롯해 출퇴근이나 통학,
집안일과 육아까지 무엇이 힘든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이러한 일에서 모두 벗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도 괜찮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극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몸이 망가지고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에 걸린다. 그러니 다음에 두 가지에 유념하자. 하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잔다. 둘,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아니다. 낮에 정신없이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여도 밤에 제대로 풀어주면 된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트레스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버티는 사람과 유연한 사람. 연장 근무와 야근을 일삼는 블랙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한편 같은 직장에서 몇 년씩 일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회복력이나 복원력이라고도 부른다.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견디다가 부러지기보다는 용수철처럼 유연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을 받아넘기는 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나는 마음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마음이 꺾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꺾이는 이유는 버티려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넘긴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내 임상 경험으로 미뤄보면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을 정면으로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불안과 고민은 앞서 말한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쁜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 사람은 대부분 불안이나 고민에 맞닥뜨리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한층 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사고방식과 대처법만 살짝 달리해도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만 써도 불안과 고민은 사라진다. 이제 이 책이 나설 차례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나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인간관계, 사생활, 직장생활, 몸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5가지 주제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실을 파악하고 할 일을 알면 고민의 90%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부터 실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불안은 행동하면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다음 주에 있을 발표 때문에 불안하다.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미래가 불안하다 같은 고민에 시달린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7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우선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다. 팩트 1. 왜 불안해질까? 어떤 이유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때면 반드시 불안이 따라붙는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불안의 반대는 안심이므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 고민은 해결된다.
뇌과학적으로 불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대처법은 명확해진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다. 인간이 긴장, 불안, 공포의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싸움 또는 도주의 물질로 불린다. 원시인이 맹수와 맞닥뜨린 장면을 상상해보자. 맹수는 이미 인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인간은 싸우든가 달아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넋놓고 가만히 서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싸울까 달아날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가 예민해져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르아드레날린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혈액이 빠르게 돌아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온 힘을 다해 달아날까 아니면 맹렬하게 싸워서 쓰러뜨릴까. 노르아드레날린이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즉,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움직여라며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다그치는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팩트 2. 불안은 가만히 있으면 커지고 움직이면 작아진다. 불안은 위태롭거나 난처할 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벗어나라고 소리친다. 그것이 불안의 생물학적 존재 이유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불안은 더욱 강해진다. 이불 안으로 들어가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고민할수록 불안은 커진다. 많은 사람이 고민을 안고 불안해졌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동하면 된다. 순식간에 불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몸을 움직이면 불안은 반드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므로 뭐든 하기만 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 감정은 공포와 불안이다. 토머스 홉스. 불안의 근원인 노르아드레날린은 행동을 위한 에너지, 즉 행동의 휘발유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줄 에너지가 바로 불안인 셈이다.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태워 몸을 움직이자. 불안은 태울수록 줄어들고 마음은 그만큼 편안해진다. 팩트 3. 행동하면 현실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인풋 세계에 사는 사람과 아웃풋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정보나 지식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들여도 그저 뇌 안의 데이터만 늘어날 뿐이다. 바깥 세계, 즉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성장도 이룰 수 없다. 고민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대처법을 알아보면 약간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 인풋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불안은 계속되고 고민이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소리내어 말하고 누군가와 의논하고 글로 써내자.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야 불안이나 고민이 해소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투두 1. 3가지를 실천하자. 막연히 행동하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대처법을 제안하겠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1시까지 자는 환자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면 그 즉시 못해요라는 대답이 날아온다. 하지만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나 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하면 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모든 행동은 세분화할 수 있다. 행동의 문턱을 낮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하나는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소통,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다. 타인과 얽히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해봤자 해결될 리가 없다. 고민은 행동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인풋 세계에서 정보만 모으고 있으면 끙끙거려봤자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움직이자. 이 책에서는 실천 방식을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었다. 말하기. 친한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말하기에 해당한다. 바보야 라고 크게 외치면 속이 후련해져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잡담을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한다. 쓰기. 쓰기는 한층 강력한 아웃풋 행동이다. 고민을 글로 적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문장으로 남기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고민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이 길러진다. 글로 적으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므로 그릇된 생각이나 부적절한 감정이 보이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쓰기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움직이기. 만일 강한 불안감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0m를 전력 질주하자. 마음이 꽤 개운해질 것이다. 불안은 뭐라도 해라고 부추기는 에너지이므로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화된다. 머릿속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는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선 행동하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방법. 혹시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멋있고 돈도 많아라며 자신과 비교하지는 않는가? 한 조사에 따르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우울해진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45.2%에 달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침울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타인과의 비교 후에 찾아오는 우울감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느끼는 지극히 평범한 감정이다. 인간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리고 비교할수록 우울함에 빠진다. 혹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자책한다. 일부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끌어내리겠어 라든가 어떻게 괴롭히지 라는 식으로 공격성을 띤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부정적 생각이 든다고 해서 우울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때문이다. 팩트 1. 인간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동물이다. 레온 페스팅거. 사회 비교 이론의 창시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본능 혹은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말한다.
즉, 대부분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적인 버릇을 갖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침울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자신을 책망하거나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팩트 2. 남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그만큼 불행해진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한 나라 안에 일, 공부, 스포츠, 연봉, 외모 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산더미처럼 많다. 그런 것을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비교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말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이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 국내 1인자가 되었다고 해도 자신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세계 수준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결국 남과 비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우울할 것이다. 남과 나를 비교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심리를 상향 비교라고 한다. 상향 비교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들춰내는 부정적 상향 비교로 치닫는다. 긍정적 상향 비교. 대단하다. 나도 똑같이 해봐야지. 언젠가는 넘어서고 싶어. 부정적 상향 비교. 난 틀렸어. 난 절대 못 이길 거야. 너무 분해. 어떻게 괴롭히지? 투두 1.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하자. 타인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좋을까? 주변 사람을 비롯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비교하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자. 3개월 전의 나, 1년 전의 나, 3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는 어땠는가?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3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은 발전하지 않았을까? 만약 과거의 나와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3개월 후의 결과를 내면 된다. 그러면 3개월 전의 나보다 이만큼 발전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박봉이지만 내년에는 180만 원이었어. 무려 20만 원이나 올랐군. 토익 점수가 400점밖에 안 돼. 하지만 지난번보다 30점이나 올랐어. 오늘도 야근했지만 어제는 막차를 타기에도 빠듯했지. 오늘은 밤 10시에 집에 왔으니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과거의 부정적 상태와 비교하면 현재는 긍정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스스로 성장을 실감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른다. 조금씩이라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의욕이 샘솟는다. 남과 비교하면 나의 못난 부분이 두드러지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나의 변화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스스로 노력해서 긍정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성장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자신감도 생긴다. 남과 비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때는 1년 전에 나는 어땠더라 라는 식으로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충동을 떨쳐내자. 팩트 3.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기도 한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박봉이지만 동기인 B의 월급은 150만 원이래. B보다는 내가 낫지. 오늘도 야근했지만 B네 회사는 블랙 기업이라 B는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간다더군. B보다는 내가 낫지. 심리학에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나서 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하향 비교라고 부른다.
하향 비교를 하면 다소나마 위안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자라는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 남는 것은 그저 현재 부족한 자신에 대한 소소한 자기 긍정감 정도다. 나보다 못난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는 수준에서 사고와 행동이 멈춘다. 다시 말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도 솟아나지 않고 노력으로 성장을 일궈내지도 못한다. 평소에 하향 비교만을 일삼으면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만 눈에 담고 매사에 남을 깔보는 인간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하향 비교를 하면 사고와 성장이 멈춘다. 그러면 행복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음속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려 드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 투두 2.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관찰하자. 남이 아닌 과거의 나와 비교하려고 해도 가까이에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 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동기인 C는 이번 달 실적에서 1등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자신은 할당된 실적 기준을 크게 밑돌아 부서 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똑같이 입사한 C는 1등인데 나는 꼴찌라니, 나란 인간은 왜 이리 못났을까라는 생각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젖어 있을 틈이 있다면 그럴 시간에 C를 관찰해야 한다. C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계약을 따냈을까? 유망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영업할 때는 어떤 화법을 쓸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지? 점심시간에는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1등 영업사원, 다시 말해 영업의 교과서가 바로 곁에 있는 셈이지 않은가? 그러니 C의 영업 방식, 시간 활용법, 생활 습관을 모조리 조사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따라하자. 즉, 비교하지 말고 관찰하면 된다. 1등 좀 했다고 잘난 척하네라며 C를 험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C와 친하게 지내면서 영업 비결을 알아내야 한다. 영업 비결의 핵심은 그리 간단히 말해주지 않겠지만 평소에 읽는 책이나 추천할 만한 책 정도는 알려줄 것이다. 투두 3. 질투하지 말고 존경하자. 싫어하는 상대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질투심, 혐오감, 부정적 감정을 품고 상대를 관찰해봤자 단점만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자. 그러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 상대의 장점, 성과를 내는 부분, 남들은 하지 않는 노력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존경스러운 사람의 장점을 무의식적으로 찾아내 이를 본받으려 애쓰는 것이다. 주변에 뛰어난 사람을 빈틈없이 관찰하고 따라하자. 그러면 자신의 능력도 분명 향상될 것이다. 분함, 부러움, 질투심, 스스로를 못났다 여기는 자책감 같은 부정적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려거든 감정은 버리고 중립에 서서 나는 하지 못하고 상대는 해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존경하고 본받자.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 아내가 언짢아 보인다라거나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와 같은 일로 고민하며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부부 사이에 관한 조사에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10% 전후였다. 이를 보면 대다수의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다. 하지만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팩트 1. 안정된 부부관계가 행복의 토대를 이룬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은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건강이며 다른 하나는 원만한 부부관계다. 스티븐 킹.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최대 비결이 건강과 원만한 부부관계라는 말은 지극히 핵심을 찌르는 조언이다. 원만한 부부관계는 생활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일할 때 집중력을 높인다. 매일같이 부부싸움만 한다면 온종일 짜증이 날 테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된 파트너십이라고 한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제1장에서 설명했지만 대인관계의 3중원에서 가장 안쪽 원은 중요한 타인이 차지하고 있다. 자신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인 가족, 연인, 절친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고 작업상 얽힌 인간관계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고 피폐해진다. 가령 직장 사람들과 사이가 나쁘더라도 집에서 아늑함을 느낀다면 그대로도 괜찮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려도 전근이나 이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10년이고 20년이고 누적된다. 어느 쪽에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할지는 자명하다. 투두 1. 배우자와 하루에 3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자.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평일 하루 평균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사람이 전체의 43%이고 15분 이하인 사람이 25%라고 한다. 서로 거의 소통하지 않는 부부가 4분의 1이나 된다는 얘기다. 하루 대화 시간이 15분이라면 너무 적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대화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는 좀처럼 시간을 내기 어려우므로 부부끼리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먹을 때 정도다. 저녁은 부부가 함께 먹자.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함께 저녁을 먹기 힘들다면 가족 사랑의 날만이라도 일찍 퇴근하자.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면서 요즘 각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는 편이 좋다. 저녁만 같이 먹어도 최소한의 소통이 유지되어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를 안정되게 꾸릴 수 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3가지 소개하겠다. 식사 중 스마트폰, 텔레비전, 신문을 금지한다. 함께 밥을 먹어도 서로 대화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 신문, 특히 스마트폰을 피하자.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다라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부모가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 조만간 아이도 똑같이 따라한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있다. 눈을 마주친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방법으로는 눈 마주치기, 끄덕거리며 맞장구치기, 앵무새 화법의 3가지가 있다. 반대로 상대를 보지 않거나 별다른 반응 없이 가만히 들으면 서로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없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자. 식사 시간은 소통하는 시간이다. 부부, 가족끼리 식사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대화에 전념해야 한다.
서로를 배려해서 대화 주제를 고른다. 대화 주제를 고를 때는 남녀의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고려해서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우선 남성은 가정에서 위안을 얻고 싶어 한다. 아내의 이야기 자체가 듣기 싫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부들 사이의 가십거리나 험담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지겹다고 느낀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야 할 내용은 자신의 이야기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감정을 이야기하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라는 남편의 반응이 돌아올 것이다. 여성은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부부관계는 원만해진다. 하루에 30분 정도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기만 해도 부부관계가 안정되고 아내의 기분도 좋아진다니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은가? 일하고 왔더니 피곤해라는 말을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아내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팩트 2. 남편과 아내의 심리 차이. 남녀 차이를 다룬 심리학은 인기 콘텐츠다. 그 중에는 예외도 있어서 뇌과학적으로 찬반에 엇갈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들어맞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쯤 유심히 봐둔다고 해서 손해날 일은 없다. 대체로 여성은 가십을 좋아하고 남성은 남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먼저 이것을 이해해 두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이성 간의 심리를 배우고 그것만으로 인간관계가 잘 풀린다면 알아두는 편이 이득이다. 남녀 간 사고방식 차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팩트 3. 부부싸움은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속담도 있듯이 부부끼리는 싸워도 금방 하나가 된다. 각자의 생각을 말로 꺼내어 상대에게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싸움은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다만 의견을 교환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 교환이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때 화를 내면서 말하기 때문이다. 서로 담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싸움이 아니다. 분노는 결혼의 정상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다. 존 가트먼. 미국의 부부 문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존 가트먼 박사는 부부관계에서 분노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분노나 다툼의 빈도보다는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 연소하는 커플이 오래 간다는 얘기다. 부부싸움은 일종의 기분 전환 행위이므로 쌓인 감정을 풀고 잘 화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투두 2. 부부 교환일기를 쓴다. 부부가 함께 교환일기를 쓰자. 서로 나쁜 일만 전하면 부정적인 소통이 되어버리므로 오늘 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을 적고 때때로 바라는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을 끼워 넣자.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3대1 정도로 맞추면 상대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전제하에 바라는 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5대1 이상인 부부는 거의 이혼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보나 감정을 자주 글로 공유하면 친밀도가 올라간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정보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면 소통 결핍과 의견 불일치가 발생해 싸움도 잦아진다. 교환일기를 대신해서 스마트폰 메신저로 나누는 대화의 빈도를 늘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루에 한 번씩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하자. 하루에 단 3초만 투자하면 부부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다. 굳이 말로 안 해도 알겠지라며 방심하지 말고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고맙다고 말할 타이밍을 찾자. 고맙다는 말을 듣고 불쾌해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직접 얼굴 보고 말하기가 쑥스럽다면 고맙다고 메시지를 남기자. 이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